미지네미야, 땡땡동 땅을 사. 알겠지? 꼭 그 땅 사야 한다. 내 말 들어. 땡땡동 땅이야, 명심해라. 응? 어머님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왜 땡땡동 땅을 사야 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어머님 잠깐만요. 어머님! 물 한 개가 옅게 깔린 아침 들판 한가운데 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발밑엔 이름 모를 풀들이 엉켜 있었고 하늘은 흐리다 못해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공기는 축축했고 바람 한 점 없는 정적 속에서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는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미지네미야, 미지네미야. 돌아가신 어머님의 목소리였어요. 익숙한 부름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세상을 떠난 분인데 꿈속에서 어머님은 하얀색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기도용 묵주가 걸려 있었고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고요하면서도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향해 달렸습니다. 흙길은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 눅눅했고 어머님은 제 말을 듣지 않은 채 뒷모습만 남기고 천천히 그러나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닿질 않았고 마치 발목이 진흙에 빠진 것처럼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땡땡동 땅에 뭐가 있는 건데요? 어머님! 하지만 어머님은 끝내 돌아보지 않으셨고 희미해진 형상이 뿌연 안개 속으로 스르륵 녹아들 듯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절규처럼 부르짖던 그 순간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헉! 숨이 턱에 걸렸고 이마는 식은땀으로 축축히 젖어 있었어요. 가슴은 마구 뛰었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어둑한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던 그때 옆에 누운 남편이 옅게 코를 골다 저의 움직임에 눈을 떴습니다. 왜 그래? 무슨 장구대를 그렇게 해? 뭐 꿈이라도 꿨어?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도 머릿속은 어머님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너무도 또렷했던 그 말씀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여보, 나 꿈 꿨어. 어머님께서 꿈에 나오셨어. 남편은 눈을 비비며 베개에 기대 앉았습니다. 꿈? 갑자기 엄마가 꿈에 나왔다는 거야? 당신 꿈에? 왜?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여보, 거짓말 아니고 어머님이 꿈에서 나한테 그러셨어. 땡땡동 땅을 사래. 꼭 그 땅을 사야 한다고. 그 말을 딱 하셨어. 진짜? 땡땡동 땅을 사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 어머님이. 남편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몸을 돌렸는데 잠결이라 그런지 약간은 심드렁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땡땡동 땅이 마음에 드니까 꿈 얘기를 꾸며낸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걸 왜 지어내. 진짜 또렷하게 들었어. 어머니 목소리, 표정 다 그대로였다고. 당신도 알잖아. 거기 묵주까지 들고 계셨다니까. 그래도 꿈은 꿈이잖아. 돌아가신 분이 우리가 땅 보러 다니는 건 어떻게 알고. 게다가 콕 집어서 땡땡동 땅을 사라는 말을 할 리가 있나. 그게 이상한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분명 땡땡동을 사라고, 그 땅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다니까. 미지네미야, 땡땡동 땅을 사. 꼭 그 땅을 사야 한다.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목소리도 너무 생생해서 꿈이라기보다
뭐랄까, 현실 같았어. 꼭 어머님이 진짜 오신 것처럼 느껴졌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팔짱을 꼈는데 표정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어요. 당신 요즘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까? 요즘 계속 땅 보러 다니느라 힘들었잖아. 아니야, 진짜야.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와서 미소 짓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뚜렷하게 목적 있는 말씀이었다고. 거의 당부하셨단 말이야. 근데 엄마는 생전에도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 땅이나 부동산 같은 거에 관심도 없으셨고. 맞아. 그래서 나도 이상한 거야. 어머님이 평소에 그런 거 언급하신 적도 없는데 왜 하필 땡땡동 땅을 사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꼭이라고 하면서. 그냥 느낌이 이상했어. 꼭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단 말이야.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이불을 걷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희끄무레한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돌아서며 멀어지던 그 뒷모습, 말없이 등 돌리는 그 모습에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어머님이 평소에 뭐 하나 강요하시던 분도 아니셨고 근데 정말 단호하게 꼭 땡땡동 땅을 사라고 하셨어. 알겠어. 그렇게 또렷하게 들렸다니. 일단 알겠어. 근데 당신이 요즘 신경이 많이 예민한 것 같긴 해. 오늘은 하루 좀 쉬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여보,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이불을 다시 덮었고 저는 가라앉지 않는 마음을 안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미즈네미야, 땡땡동 땅을 사. 알겠지? 꼭 그 땅을 사야 한다. 그 말씀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무언가 큰 메시지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다시 마주 앉은 건 저녁 9시가 넘어서였어요. 식탁 위에 미지근해진 커피, 그리고 요 며칠 내내 펼쳐두고 있던 부동산 인쇄물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당신 땡땡동 땅에 미련 있어? 난 그게 더 끌려서 그래.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부동산 관련 서류를 탁 내려놨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던 네모네모동에 있는 매물이었어요. 골목은 좁았지만 입구에 작은 공터도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했죠. 가격도 착하지, 주차도 여러 대 가능하지. 이 정도면 더 볼 것도 없는데. 당신은 왜 자꾸 땡땡동 타령이야? 어머님이 그러셨다니까. 땡땡동 땅을 꼭 사라고. 너 그 꿈 얘기야? 진짜야. 당신도 나 거짓말 못하는 거 알잖아.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등받이에 몸을 기대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근데 땡땡동은 그 주변도 썰렁하고 버스 정류장도 멀고 근처에 공장도 있잖아. 거기서 기계 돌리는 소리 나는 거 들었지? 들었어. 시끄러웠어. 근데 우리가 식당 지을 자리는 거리도 좀 있고 주차는 더 편하잖아. 도로도 넓고. 난 솔직히 네모네모동이 마음에 쏙 들어. 마을버스도 바로 앞에 서고 인근에 학교랑 아파트 단지도 있고 손님 유입은 거기가 훨씬 낫다니까. 나도 처음엔 그쪽이 좋다 생각했지. 근데 꿈에서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것 같아. 엄마가 우리 몰래 땅 투기라도 하셨대. 왜 하필 땡땡동이야. 그걸 나도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당신이 원래 그 땡땡동 마음에 있었던 거 아니고? 처음엔 네모네모동이 나아 보이긴 했지. 근데 며칠 전에 그 땡땡동 둘러보면서 느낌이 좀 묘했거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꿈을 꾼 거야. 남편은 말없이 일어나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컵에 따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꿈이 아무리 또렷했다고 해도 이건 현실이야. 2억이 어디 장난이냐? 당신도 알잖아. 우리한테 이런 목돈은 진짜 크다는 거. 알아. 너무 잘 알지.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혹시라도 내가 어머니 말씀 거역했다가 이상한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걸 어떡하냐고. 정말 진심으로 믿는 거구나? 장난 아니라니까. 어머님 얼굴, 목소리, 말투, 표정 다 기억나. 진짜 어머님이 오신 것처럼 생생했다고.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잠시 입을 다물었고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어머님 평생 그런 일에 관여하신 적 없던 분이야. 근데 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앞으로 식당을 할 자리인데 입지가 더 나은 곳을 놔두고 굳이 땡땡동을 택하는 게 맞냐고. 그냥 뇌리에 남는 게 아니라 가슴에 박힌다니까? 내가 왜 이러겠어. 나도 당신처럼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인데. 남편은 손가락으로 식탁 위를 톡톡 두드리며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부동산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땡땡동 상태나 주변 상황, 계약 조건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자. 진짜 괜찮으면 당신 말 믿고 그 땡땡동으로 하는 거야. 정말 그렇게 해줄 거야? 그렇다니까. 당신 말대로 할 건데 만약 잘 안 되면 내 탓하기 없기다. 알겠어. 안 되면 다 내 탓으로 할게. 그로부터 며칠 뒤 우리는 땡땡동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중개인은 우리가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친절했고 매물 상태도 꽤 괜찮아 보였어요. 바로 앞 도로는 생각보다 넓었고 옆 공장에서 나는 소음이 토요일 오후엔 그리 심하지 않았거든요. 주차장 자리는 충분하겠네요. 예, 땅이 긴 사각형이라서 식당 짓고도 주차 여유는 충분할 거예요. 도로도 넓고 이 위치면 드라이브 겸 들르기에도 좋은 구조죠. 인근에 장사하는 가게들은 어때요? 몇 군데 있긴 한데 오래된 식당은 별로 없어요. 사실상 새로 시작하기 딱 좋은 조건이긴 합니다. 남편은 조용히 중개인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마음속으로 어머님의 그 목소리를 되새겼습니다. 미즈네미야, 땡땡동 땅을 사. 꼭 그 땅을 사야 한다. 그날 우리는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관련 서류를 넘겨받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요. 진짜 괜찮겠지? 믿어봐. 어머님이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닐 거야.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남편은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고 저는 창밖으로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길가에 지는 붉은 노을이 마치 어머니 미소 같았어요. 마음이 조금은 놓였고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땡땡동 땅 주인이 되고 얼마 후 남편과 함께 지역 건축업체와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사와 함께 대략적인 식당 구조를 짜기 시작했어요. 앞마당에는 작은 주차장, 안쪽으로는 홀, 주방, 그리고 나무 벤치가 놓인 데크까지. 머릿속엔 벌써 손님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려 하자 그 동네 오래 살았다는 주민들의 말들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 자리요. 거기 그 옛날부터 뭐만 하면 다 망했슈. 내가 알기론 거기 그 장사할 곳은 안 된다고 그러는 거 같아. 누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던데 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고생을 하려고 하네. 처음엔 그냥 동네 특유의 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당신 소문 들었어? 앞집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예전에 점쟁인지 풍수지리 하는 사람이 그랬는지
우리 땅 보고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던데. 그 점쟁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다들 그 말을 믿는 건데? 세상에 무당말만 듣고 장사 접을 사람이 어딨어? 그러게 말이야. 근데 요즘 또 하필 왜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지. 공사는 시작도 못했잖아. 아휴, 재수가 없으려니 모든 겹치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벌써부터 재수 없다는 말을 해? 남편은 어정쩡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는데 그 얼굴이 심상치 않다는 걸 저는 바로 알아챘어요. 사실 건축업자한테 전화 왔었어. 땅이 좀 이상하대.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수맥이 센 건지 뭔지 기반을 다시 해야 한대.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고.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설계하고 허가까지 마친 터였는데 기반을 다시 다져야 한다니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추가로 들게 생겼고 일정은 또 한 달은 밀리게 생겼어요. 아, 그게 정말이야? 당신 그거 언제 알았어? 얼마 안 됐어. 여보, 지금이라도 다른 땅 알아보는 건 너무 늦었겠지? 계약 다 끝났고 잔금도 치렀잖아. 지금은 그냥 버텨야지. 버티는 수밖에 없어.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음이 혼란스럽고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사이 주방기기 렌탈 업체랑 통화하고 설비자재 견적을 뽑아보고 메뉴 구성까지 꼼꼼히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물끄러미 벽 쪽을 보고 있었고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인테리어 스케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정자 하나 지을 생각 없어? 정자? 무슨 정자? 식당 뒤쪽으로 손님들 앉아서 쉴 수 있게 정자 짓는 게 어때? 아님 우리가 일하다가 중간중간 쉴 수도 있잖아. 건물 뒤쪽으로 말이야. 그 여유 공간에다가. 갑자기 정자는 왜? 그냥 식당이 지어지기 전까지 우리 둘이 앉아서 숨 돌릴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일하다가 중간에 허리 한번 펴고 앉을 자리, 누워있을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남편의 말은 뜻밖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남편 마음속에 쌓인 불안과 피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그렇게 해보자. 손님도 쉬고 우리도 쉬고. 나무는 튼튼한 걸로 하고 바닥은 데크처럼 깔고 기둥은 원형 목재로. 괜찮겠지? 아, 벌써 다 생각해놨구나. 정자 지을 생각에 신났네. 당신 요즘 주방 설비며 메뉴 구성하느라 정신없잖아. 이건 내가 맡을게. 나도 뭐라도 해야지. 그렇게 우리는 정자 자리를 따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설계도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따로 허가 낼 필요는 없었고 마당 한 켠을 정자로 쓰기로 했어요. 며칠 뒤 정자 공사를 맡긴 인부들이 처음 땅에 삽을 들이댄 날 저는 옆에서 물병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가웠고 바람은 거의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자 완공되면 그 첫날은 우리 둘이 앉아서 옥수수랑 수박 먹자. 아무 생각 없이. 좋아. 시원하게 맛있는 커피도 타서 마시자. 손님들 오기 전까지는 우리도 좀 사람처럼 살자.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 그리고 그날 정자를 지을 자리에 첫 삽이 들어간 바로 그 순간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무언가가 땅속에서 발견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장님, 여기 뭐가 묻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가요? 남편이 얼른 다가갔고
저도 손에 들고 있던 물통을 내려놓고 뛰어갔어요. 인부 한 명이 땅속에서 드러난 낡은 물체를 조심스럽게 파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진흙이 묻은 상자였습니다. 못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눌리고 갈라졌지만 형태는 분명 상자였어요. 이거 무슨 유골함 같은 건 아니겠지? 아니야, 모양이 좀 달라. 여기에는 쇠로 둘러쳐져 있었는데? 유골함에는 보통 이런 거 안 쓰잖아. 이거 좀 닦아보실래요? 안에 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건 확실하네요. 근데 뭐가 들었는지 꽤 무겁네요. 인부들이 상자를 파내어 옮겨주었고 저랑 남편은 조심스럽게 상자 위에 흙을 털었습니다. 못이 덜렁거리는 소리, 손끝에 느껴지는 축축함,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떨림. 그러다 그 상자 안을 확인한 순간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정신이 멍해졌고 오래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시댁 근처로 이사 왔을 때 저희가 살던 집은 어머님 댁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어머님 댁 마당엔 붉은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그 앞에서 멸치를 다듬고 계시던 어머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미지네미야, 저녁까지 먹고 가라. 내 오늘 갈치조림 했거든.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 도울 건 없을까요? 너 요즘 입덧은 좀 괜찮냐? 네, 어제는 김치 냄새도 괜찮더라고요. 그땐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딸아이 미진이. 어머님은 손바느질로 베네 쪼고리를 지어주시기도 했고 해장국을 끓이면서 이건 임산부 몸에 좋다며 억지로 떠먹이기도 하셨습니다. 딸이 태어난 해 겨울 눈 오는 날 어머님 댁에 들렀을 때 장독대 앞에서 서 계시던 어머님이 저를 보고 손을 휘저으며 뛰어나오셨던 것도 생생해요. 아이고 이 추운 날 애 데리고 왜 나왔어? 어머님이 김장한다고 하셔서요. 배추도 실어다 드려야 되고. 그걸 뭘 네가 나른다고 오냐? 그 애비는 뭐하고 있대? 배달 나갔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요. 남편은 그때 식당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갖기 전에 식당 주방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본격적인 조리보다는 설거지, 재료 손질, 반찬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기를 낳은 뒤 일을 잠시 쉬게 되자 남편은 더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아들 준수가 태어났을 땐 상황이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배달뿐 아니라 대리기사 일까지 하게 되었고 저는 낮에는 어머님께 아이들을 맡긴 채 일을 했고 저녁엔 아이들을 데려와 돌봤어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거의 매일 어머님 댁엔 꼭 들렀습니다. 애들 때문이기도 했지만 종종 반찬도 갖다 드리고 청소기도 돌려드리고 어머님 혼자 하시기 힘든 일들을 처리했거든요. 네가 진짜 효부다. 별말도 안 하고 와서 청소랑 살림을 다 하고. 어머님이 훨씬 더 고생이시죠.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몇 년을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았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무거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식탁에 앉아 말을 꺼내는데 얼굴빛이 좋지 않더라고요. 엄마 말이야, 요즘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네. 왜 어디 편찮으시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자꾸 놓치신대. 발도 자주 휘청거리고. 병원을 가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검사 받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 얼마 후 동네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큰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부터 무서웠는데 결과는 너무 참담했어요.
엄마가 루게릭병이래. 루게릭병이라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루게릭병. TV에서만 보던 병. 천천히 아주 느리게 몸의 근육이 말을 안 듣게 되는 병. 결국엔 혼자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나중엔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진다는 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다 아셔? 설명해 드려야지. 엄마가 아직은 괜찮다고 하는데 의사 말로는 점점 진행될 거래. 치료법도 없고. 그날 밤 저는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조용히 마루에 앉아 계시던 어머님은 제가 들어가자 미소를 보였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별일 아니다. 너무 걱정 말아라. 난 좀 불편한 것뿐이야.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젠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너희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애들 보기도 벅찰 텐데.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혼자 지내기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처음엔 큰 어려움이 없이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머님의 몸은 조금씩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가위로 김치를 자르다 손을 떨고 젓가락질이 어려워지며 숟가락으로만 드시게 되었고 나중에는 한 발자국도 혼자 걷기 어려워졌습니다. 화장실에 가실 땐 제가 부축해야 했고 밤엔 무슨 일 있을까봐 늘 제 방과 어머님 방문을 열어두고 잤습니다. 아침마다 기저귀를 갈고 죽을 끓이고 어머님을 씻겨드리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당신 너무 지친 거 아니야? 엄마 돌보느라. 나 안 지쳤어. 그냥 하루하루 어머님 상태가 나빠지는 게 마음이 아픈 거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간호를 했지만 마음과 달리 어머님의 병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됐습니다. 말을 더듬기 시작하시고 결국엔 하루 중 절반을 누워서 보내게 되셨죠. 어느 날 어머님이 힘겹게 제 손을 잡고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짐이 된 것 아닌가 모르겠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전혀 아니에요.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버티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께 매일매일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고 전했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셔도 고개만 끄덕이셔도 저는 어머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시절은 고됐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이 깊은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10년 동안 어머님 간호를 한 걸 두고 모두가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병이 다 끔찍하지만 루게릭병은 환자나 보호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병이었거든요. 가장 먼저 팔에 힘이 빠지고 이후 다리, 손가락, 혀, 눈꺼풀 하나씩 아주 느리게 움직이지 않게 되는 병.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정신은 말짱하다는 거였어요. 몸이 망가지는 걸 고스란히 느끼면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거였죠. 그럼에도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었고 휠체어에 어머님을 앉혀 집 앞 골목이라도 같이 돌았습니다. 추운 날은 담요를 2겹으로 덮고 더운 날엔 모자랑 부채를 꼭 챙겨서요. 비록 몸을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정신은 멀쩡한데 방 안에만 있는다고 하면 엄청 답답해 하실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오늘 바람 좋죠? 어제보다 훨씬 시원한 것 같아요. 바람이 코끝에 닿는 게 참 좋다. 여기 화단 보세요. 이 꽃 어머님이 좋아하셨잖아요. 아, 노란 거. 그렇지. 그 짧은 대답조차 어려워지던 시기 저는 어머님의 눈빛을 자주 읽게 되었어요. 말은 없어도 고개를 끄덕이시는지 눈이 반짝이시는지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이 가능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병이 8년 차에 들어섰을 땐 어머님은 거의 움직이질 못하셨어요. 숨소리도 약해졌고 식사도 유동식만 겨우 넘기실 수 있었죠. 손에 닿는 촉감 하나하나가 귀한 정보였기에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잡아 드렸습니다. 어머님, 손 따뜻하네요. 제가 조금만 더 주물러 드릴게요. 고맙다고 하시는 거죠? 제가 다 알아요. 눈가에 맺히는 물기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 담담해졌어요. 어머님은 말을 하진 못했지만 오히려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듯 저를 바라보셨고 저는 그 눈빛에 울음을 삼켜야 했어요. 저는 거의 밤낮으로 어머님 곁을 지켰습니다. 간병인도 함께 있었지만 저는 도저히 어머님 손을 놓을 수 없었거든요. 그토록 즐기게 참담하게 병과 함께 살아오신 분이기에 마지막까지 제가 함께 있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말 그대로 한 해 한 해 몸이 굳어가는 그 시간을 저는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어머님은 단 한 번도 누구를 탓하거나 화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께서 병을 앓으신 지 10년째 되던 가을, 어느 날 밤 잠시 졸다 일어나 어머님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어머님 손이 아주 천천히 제 손등을 감싸듯 움찔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그게 마지막 인사라는 걸 직감했어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만 편하시면 돼요.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조용히 아주 평온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눈을 감으신 얼굴은 마치 단잠을 자는 듯 했어요. 저는 남편을 불렀고 우리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도 흐느낌도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회관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했고 함께 식당에서 일하던 동료들과 친지들이 다녀갔습니다. 장례식은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만큼이나 조용하고 단정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참 묵묵히 사셨지. 건강하실 때 남에게 폐 한 번 안 끼치고 지내셨는데 마지막 10년은 참 너무 오래 힘들어하셨잖아. 왜 그렇게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런 병에 걸려서는. 당신도 너무 오래 고생 많았어. 어머님은 그런 분이셨어. 내색도 안 하시고 늘 혼자 참으시고. 당신도 고생했어. 그렇게 3일장을 치르고 집에 돌아와 어머님의 방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작은 철제 캐비닛을 열다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여보, 이거 엄마 통장인데? 어머님 통장이라고? 남편은 조심스럽게 통장을 꺼내 펼쳤고 저는 옆에서 손에 물기를 닦으며 넘겨봤는데 계좌에는 놀랍게도 잔액 2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2억? 여보, 이거 내가 제대로 본 거 맞아? 0이 몇 개야? 진짜야. 여보, 2억 맞아. 똑바로 봐봐. 다시 세보자. 저는 손에 들린 통장을 바라보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늘 가진 거 없다고 하셨고 자식들한테도 나는 너희한테 해줄 게 없다던 분이셨는데 건강을 잃기 전까지 어떻게든 돈을 모아두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통장과 함께 어머님이 남기신 자필 유언장에는 통장에 있는 잔액 전부를 저희 부부에게 남기신다는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아마도 병을 앓던 초기 저희 집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살 때 어머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두신 것 같았어요. 아직 펜을 잡을 수 있을 때, 본인 손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명확하게 남겨두신 거였죠. 어머님이 이걸 우리한테 다 남기신다고. 어떻게 생전
통장에 대해 말을 안 하셨지? 나 정말 몰랐어. 당신도 몰랐지? 나도 몰랐어. 어머님 늘 아끼면서 지내시는 건 알았지만 근데 이렇게 우리한테 큰 돈을 어머님 가진 전부를 남겨주셨는데 어머님 그러고도 평생 미안하다고만 하셨잖아. 나한테 짐이 돼서 미안하다고만. 남편은 눈가를 닫고 말없이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남기신 그 마지막 흔적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랑과 고마움이 담긴 마음이었고 그 돈은 단 한 푼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어머님이 저희에게 남긴 유산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를 새 시작을 준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돈으로 저희는 교회에 땅을 보러 다니다 결국 땡땡동 땅을 계약하게 되었고 그 땅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상자 뚜껑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을 때 안에는 누렇게 바랜 천에 쌓인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와 함께 스멀스멀 퍼져나오는 오래된 나무 냄새. 그 틈으로 비춰진 반짝이는 무언가가 저와 남편의 숨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뭐야? 금덩이 아니야? 진짜? 이거 진짜야? 남편은 흙 묻은 장갑을 벗고 조심스럽게 상자 한쪽을 살폈습니다. 그 안엔 금괴 여러 개와 비단 천에 쌓인 도자기 2점, 그리고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묶인 채 들어있었어요. 도자기 모양이 너무 특이해. 그냥 골동품 가게에서 파는 그릇 같진 않은데? 이게 다 뭐지? 이건 무조건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 우리끼리 판단하면 안 돼. 저는 그때까지도 상자 안 물건들이 진짜일지 반신반의했어요. 설마 이런 시골 땅 속에서 보물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어딘가에선 이게 보통 물건들이 아니라는 직감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부터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바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전문가에게 연락했고 다음 날엔 문화재 전문 감정기관에 사전 문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상자 전체를 정갈하게 포장해 들고 감정기관을 찾았습니다. 이건 그 조선시대 양반 집안에서 보관하던 도자기들과 유사한 문양입니다. 이 문서들도 한문체인데 내용이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 관청이나 관리들과 관련된 사적인 거래 같은 걸 언급하고 있네요. 그 당시 외교 상황이랑.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한 건가요? 이 정도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건 매우 희귀합니다. 특히 금괴는 그 무게도 상당하고 당시 은닉 목적이 뚜렷해 보이는데요. 그럼 이게 저희 땅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거 소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법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남편은 바로 지인을 통해 법률사무소를 수소문했고 이틀 뒤 저희는 한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변호사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금괴는 우연히 귀하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판단됩니다. 현행 민법 제235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짜요? 우리한테 소유권이 있다고요? 다만 그중 문화재로 지정 가능한 물건이 있다면 일부는 국가에 귀속되거나 협의를 통해 기증 매각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갖는 게 정말 맞나요? 유실물일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땅 주인이 소유를 하게 되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묻혀있던 주인모를 금괴, 그러니까 매장물일 경우 게다가 땅 주인이 직접 발견한 경우에는 전부 땅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이 금괴는 매장물이 맞고 땅 주인이니까 소유가 맞아요. 세상에나, 문화재청에도 신고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금괴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물에 대해서는 정식 절차에 따라 감정 및 소유권 귀속 협의가 진행되면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이나 매각 수익이 보장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꿈에서 그렇게 당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땡땡동 땅을 꼭 사야 한다는 그 말씀 속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어머님은 아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문화재청과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관련 공무원과 감정위원들이 직접 내려와 상자 속 물건들을 정밀 감정했고 일부 문서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괴와 도자기 2점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도자기는 개인 소장자로부터 국가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희귀성과 보존 상태가 워낙 우수합니다. 진짜 팔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고 그 조건에 맞는 컬렉터나 박물관 측과 협의를 통해 매각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손으로 가슴을 감싸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기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도자기는 유명 수집가에게 매각되었는데 그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계약금과 중개 수수료를 제한 실수령액만 수억 원에 달했어요. 남편은 은행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보여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이거 다 엄마 덕분이야. 맞지? 엄마가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지? 어머님이 그 땅을 꼭 사라고 하신 이유 이제야 알겠어. 여보, 정말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야. 엄마도 엄마지만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땡땡동 땅 안 샀을 거잖아. 나는 끝까지 네모네모동이 더 낫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그때 당신 말 안 듣고 당신 설득한 거 처음으로 잘한 일 같아. 우리는 마주 앉아 한참을 웃었습니다. 웃음 뒤엔 눈물도 조금 있었어요. 단지 꿈속에서 저를 찾아와 주신 어머님의 당부를 따랐을 뿐인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렇게 정자 터 밑에서 나온 상자 덕분에 저희 부부는 수억 원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었을 때 일을 쉬고 여유롭게 지낼 수도 있었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걸 전부 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그냥 쉬면서 살아도 돼. 굳이 힘들게 장사 안 해도 되잖아. 아니야, 여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처음에 이 땅을 왜 샀는지 생각해봐. 식당 열자고 한 거였잖아. 식당을 왜 하자고 한 거겠어? 돈 벌자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걱정은 없잖아. 그럼 식당 안 하고 뭐 할 건데? 하루 종일 누워서 TV만 보고 살까?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제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진짜 시작해볼까? 식당 짓는 거. 우리 계획했던 거 백숙이랑 구이 전문 가든 식당으로 하자. 그거 좋지. 마당에 나무 데크 깔고 손님들 편하게 앉을 수 있게 평상도 몇 개 놓고 닭백숙에 오리 훈제, 숯불 석쇠에 구워서 나오면 끝이지 뭐. 그렇게 시작된 식당 공사는 지난번보다 훨씬 여유롭게 진행됐어요. 이미 기반 공사는 마친 상태였고 정자도 예쁘게 완공돼 있었기에 동선을 고려한 배치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실내 주방보다도 바깥 화덕과 그릴 쪽에 더 신경을 썼고 남편은 직접 조경을 손봤어요. 식당 이름은 땡땡가든. 딸 이름에서 따왔는데 진심으로 요리하고 진심으로 손님을 맞겠다는 의미였죠. 개업 첫날 정자 옆 평상에 고구마랑 삶은 옥수수를 놓고 동네 분들 몇 분을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오픈 잔치 같은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닭백숙이랑 오리구이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아이고, 이런 데가 생겼네. 그 몇 달 전만 해도 허벌판이었는데. 가게 내면 다 망할 거라는 악담을 했는데 그냥 흘려들어요. 그래도 정성은 알아줘야지. 잘 먹고 갑니다. 잘 될 거예요. 개업 후 얼마 동안은 손님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준비한 재료는 절반 이상 남았거든요. 남편은 그걸 싸서 동네 경로당에 나눠드리자고 했어요. 여보, 이거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 경로당에 드리면 다들 좋아하실 거야. 그러자 처음부터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는데 한두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 근처 펜션 사장님한테 듣고 왔어요. 닭이 진짜 부드럽다고. 오리온제 드시러 왔다가 그 백숙을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다고요. 매일 새벽 닭을 삶고 오리의 내장을 손질하고 직접 담근 된장으로 장아찌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밑반찬은 직접 했고 절대 시판 소스는 쓰지 않았어요. 이 된장찌개는 따로 팔면 안 되냐고 하는데 왜 포장해서 판매도 하잖아? 손님들이 말씀하신 거야? 아예 식사로 팔아도 된대. 포장 그런 거 아니더라도 점심 메뉴에 간단히 그 된장찌개랑 백반처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조금씩 식당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읍내 어르신이, 주말에는 차 끌고 나들이 온 가족 단위 손님들이 찾아왔고 길가엔 대기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기 걸면 얼마나 걸려요? 네, 30분 예상됩니다. 30분이면 뭐 기다릴만 하지. 일이 바빠졌기 때문에 저희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 직원들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 고추장 양념도 직접 하신 거예요? 네, 고춧가루부터 직접 골랐어요. 설탕은 최소로 넣었고요. 와, 맛이 다르네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계속 손이 가요. 식당을 세우기 전 뒤쪽에 팠던 땅, 우리의 인생을 바꾼 상자가 발견된 그곳에는 예정대로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자는 동네 어르신들의 모임터가 되었어요. 더운 날에 햇빛을 피해오신 어르신들에게 커피나 생강차를 챙겨드렸거든요. 아유, 참 묘하지. 여기가 옛날엔 음침하단 소리 들었는데 이제 아주 환해졌어. 감사합니다. 처음엔 저도 많이 불안했거든요. 아유, 땅의 기운이다. 뭐가 중요해. 사람의 기운으로 바꾸는 거지. 음식이 정성이고 복이에요. 잘 되니까 참 마음이 좋네. 동네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10년 전 어머님을 돌보던 모습부터 정자 및 상자까지 모든 순간이 겹쳐졌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신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근데 이상하게 행복해. 나도 그래. 매일이 바쁜데 괜히 웃음이 나와. 어머님이 아시면 좋아하시겠지? 엄마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야. 저희 식당은 단순히 식사만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정자에 앉아 풍경을 보며 쉬었다 가고, 누군가는 제 손맛에 반해 자주 오는 단골이 되었고, 어떤 어르신은 따뜻한 밥 한 끼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부부의 하루는 여전히 식재료를 다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가진 게 많아져도 시간이 흘러도 늘 변함이 없는 루틴이죠. 닭뼈에서 우러나는 진한 육수, 직접 담근 된장으로 무쳐낸 오이 무침, 그리고 손님들이 이게 진짜 밥도둑이라며 감탄하는 묵은지 볶음까지.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손끝으로 정성을 담는 이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꽤 많이 왔지? 점심 손님 중에 서울서 왔다던 가족 기억나? 예약 없이 왔다가 30분 기다렸다잖아. 백숙 국물 싹 비우고 갔던 그 팀? 맞아.
딸이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했어. 돌아가신 어머니 음식이 생각난다면서.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조용히 남편의 두 손을 감싸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길 다가오잖아. 올해도 같이 갈 거지? 당연하지. 그날은 무조건 쉬자. 꽃도 엄마가 좋아하던 수국으로 준비하고. 알겠어. 애들한테도 이야기해서 같이 가자, 여보. 어머님 산소에 가면 항상 조용히 기도하듯 마음을 전하곤 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부디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묘지 앞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날에도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에도 그 인사만큼은 꼭 드리고 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고 어느새 아이들도 다 컸습니다. 우리 딸 미진이는 디자인 회사를 다니고 있고 준수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검사 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엄마, 손님들이 엄청 많다던데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해도 재밌어. 손님들이 잘 드시고 가면 피곤한 줄도 몰라. 아유, 진짜 우리 엄마는 슈퍼우먼이야. 아직도 새벽 5시에 일어나잖아. 엄마는 그냥 밥 짓는 게 체질인가 봐. 두 아이가 자리 잡은 후 저희 부부는 나눔에 더 집중하게 되었는데 맨 처음 시작한 것은 반찬 나눔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독거어르신 명단을 받았고 매주 목요일이면 장을 봐서 계란말이, 감자조림, 멸치볶음, 불고기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불고기가 메인이야? 이번 주엔 어르신들 치아약하신 분 많다고 하셔서 부드러운 걸로 했어. 혼자 지내시는 분들인데 든든하게 한 끼 드시면 좋지. 식당 일도 보람되지만 그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야. 더 정성을 들이게 된다니까. 그렇게 포장한 반찬을 보냉 가방에 차곡차곡 담고 남편은 차에 싣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직접 전해드릴 수 있는 분들에겐 얼굴을 뵙고 그 애엔 문 앞에 메모와 함께 조용히 두고 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맛있게 드세요. 정성이 담긴 밥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루게릭 환우에도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겪었던 그 긴 시간, 그 고통이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너무 잘 알기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어요. 당신이 정기적으로 후원하자고 했을 때 솔직히 좀 놀랐어. 왜 이걸 진작 생각 못했나 몰라. 생각해보니 루게릭 환자를 곁에서 10년을 간호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리고 루게릭 환자분들이 지내실 제대로 된 요양원이 없다는 걸 알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당신이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지? 잘 살고 있지. 그 누구보다도. 정자에 앉아있으면 어머님이 마치 저희 사이에 같이 앉아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두 손에 찻잔을 쥔 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올라올 때마다, 아침 햇살이 부엌 바닥을 비출 때마다, 손님이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마다 모든 게 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요즘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일엔 다 뜻이 있고 어떤 행동은 복으로 돌아오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묵묵하게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